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욕조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독재자의 아내, 리설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장면을 문틈으로 봤습니다. 7년간 그녀 곁에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황금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프랑스 명품으로 가득한 100평짜리 드레스룸 옆에서 리설주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그러나 안에서 본 진짜 모습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리설주 같은 북한 권력자들의 실제 사생활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이고 올해 32살입니다. 지금 저는 관악구의 작은 투룸에서 5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평범함은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우는 모습을 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본 북한의 9가지 비밀 중 첫 번째는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12년 3월, 제가 겨우 14살이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평양 창덕여자중학교 3학년이던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했습니다. 교복 치마는 무릎 아래 10cm, 머리는 단발로 자른 지 한 달이 지나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학생의 머리 길이까지 당에서 규정합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아침 자율학습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긴장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전교생 체육관 집합이다. 지금 당장. 체육관에는 이미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빨간 배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가보위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당 간부들과 달리 기밀성 배지를 달지 않습니다. 비밀 업무를 하니까요. 동무들,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 중 일부는 조국을 위해 특별한 복무를 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이름이 불렸고 그 중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박미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이 당신을 부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옆에 앉은 친구 순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불린 10명은 따로 작은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였습니다. 키, 몸무게, 시력, 청력, 그리고 옷을 벗고 하는 전신 검사까지. 14살 소녀에게 그것은 굴욕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 몸을 마치 물건 검수하듯 살펴봤습니다. 피부에 흉터는 없는지, 치아는 고른지, 손가락과 발가락은 온전한지. 163cm, 52kg. 합격. 의사가 제 앞에서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합격이라니 무엇에 합격했다는 걸까요? 10명 중 7명이 합격했고 3명은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졌습니다. 한 친구는 키가 작다는 이유였고 다른 친구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부모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일 아침 6시까지 집에서 대기하라. 차가 갈 것이다. 보위성 남자의 말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벌써 학교에서 연락이 갔나 봅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니?
보이성에서 왜 너를 불렀어?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구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건너편 주체사상탑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 김일성 광장 주변의 가로등, 그리고 어둠 속에 잠긴 일반 주택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마지막 평양 야경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반, 어머니가 깨우셨습니다. 씻고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6시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 유리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라. 꼭 살아서 돌아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니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차 문이 닫히고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인생에서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차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뒤편 화물 야적장에 우리 7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학교 친구들이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일반 여객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군용 화물 열차였습니다. 객차 안에는 나무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착까지 3시간 걸린다. 보위성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으로 평양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보통강구역을 지나고 형제상구역을 지나고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논과 밭이 나타났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평안북도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후 기차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속이었습니다. 레일 옆에 군인들이 서 있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문이 보였습니다. 문 위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충성으로 복무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문을 지나자 넓은 운동장과 3동의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에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1호 건물, 2호 건물, 3호 건물. 이름도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4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 왼쪽에는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군복에는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강철순 교관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이곳에서 2년간 훈련받는다. 훈련이 끝나면 너희 중 일부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여기 온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영광이라고요? 14살 소녀를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산속으로 데려온 것이 영광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전국에서 선발된 25명 중 일부다. 평양에서 7, 함흥에서 6, 청진에서 5, 원산에서 4, 신의주에서 3명이다. 모두 같은 키, 같은 체형, 같은 외모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25명의 14살 소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두 163cm, 52kg. 정확히 같은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역이 되기 위해 선발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모실 분은 아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2년 후 훈련이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살아남는다고요? 교육이 아니라 살아남기입니까? 옆에 있던 함흥 출신 소녀가 조그맣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관이 그 소녀 앞에 섰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은 약함의 표시다. 여기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첫날 저녁, 우리는 2호 건물 2층 기숙사로 배정받았습니다. 10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방 크기는 10평 정도였고 2층 침대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난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평안북도 산속밤은 영하였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기상 나팔이 울린다. 5분 안에 운동장에 집합해라. 늦는 자는 벌을 받는다. 강 교관의 말이 끝나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 생각, 어머니 생각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잠을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세수도 못하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강 교관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늦었다. 5분 30초 걸렸다. 30초 늦었으니 벌을 받아라. 벌이라니요? 무슨 벌입니까? 지금부터 냉수 샤워를 한다. 옷을 벗어라. 영하의 날씨에 냉수 샤워라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5명 모두 운동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에 설치된 수도에서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진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약한 놈. 끌고 가라. 2명의 보조교관이 그 소녀를 끌고 갔습니다. 의무실로 갔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떨면서 차가운 물을 맞았습니다. 샤워가 끝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아가 덜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장 100바퀴를 뛴다. 신발은 벗어라. 맨발로 뛴다. 운동장은 흙바닥이었고 곳곳에 작은 돌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맨발로 뛴다는 것은 발바닥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발바닥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바퀴를 채 못 뛰고 쓰러지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쓰러진 놈은 의무실로 가라. 하지만 의무실 간 놈은 탈락이다. 탈락이라니요? 첫날부터 탈락입니까? 그날 25명 중 11명이 의무실로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14명만이 100바퀴를 완주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저는 운동장 한쪽에 주저앉아 발을 보았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발톱 2개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잘 버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강 교관이 말했습니다.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첫날 저녁 의무실에 갔던 11명 중 9명이 돌아왔습니다. 2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북한에서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것은 체력 훈련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냉수 샤워, 맨발 구보, 팔 굽혀 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1000개, 턱걸이 100개. 밥은 하루 2끼, 그것도 옥수수죽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들면 안 된다며 매주 체중을 쟀습니다. 정확히 52kg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교관이 우리를 1호 건물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실험실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얀 타일, 벽, 스테인리스 책상, 그리고 각종 시약병들. 그리고 중앙에는 의자 1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특수 훈련이 시작된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내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둔다.
여사님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것이 너희 역할이 될 것이다. 여사님이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음식을 먼저 맛본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평양 출신 친구 경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임 몸종 5명 중 3명이 임무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음식 독극물 검사 도중에. 다음 날 아침 10시 우리 23명은 다시 1호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녀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 해시태그 섹션 2년간의 지옥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주사기 끝에서 몇 방울의 액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웠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단계적으로 독극물 내성 훈련을 받는다. 첫날은 비소 2mg을 투여한다. 양이 적으니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우 아플 것이다. 비소라고요? 독약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23명 모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런데 5분쯤 지나자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토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노란물이 나왔습니다. 쓸개즙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바지에 실수하는 친구들. 저도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 전체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발이 저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에서 같이 온 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의 이송. 빨리. 의사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증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저녁 무렵 강교관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김영희는 사망했다. 그녀는 약했다. 너희는 더 강해야 한다. 일주일 후 다시 훈련한다. 다음번엔 3mg이다. 사망했다고요? 15살 소녀가 독극물 훈련 도중 죽었는데 그게 다입니까? 장례식도 없습니까? 부모님께는 알렸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침대는 다음날 치워졌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주사를 맞았습니다. 비소 4mg. 이번에는 증상이 더 심했습니다. 구토와 설사는 물론이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각도 보였습니다. 벽에서 뱀이 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쓰러졌습니다. 원산에서 온 소녀와 청진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다행히 둘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탈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21명이 되었습니다. 3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독극물 주사를 맞았습니다. 비소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8mg, 12mg, 16mg.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mg에도 죽을 것 같았는데 3달 후에는 16mg을 맞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강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미트리다테스 방식이다.
소량씩 독을 투여하면 몸이 내성을 기른다. 너희는 앞으로 여사님의 음식을 먼저 맛봐야 한다. 만약 음식에 독이 들었다면 너희가 대신 죽는 것이다. 하지만 내성이 있다면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그 사이 의료진이 도착할 수 있다. 우리는 대역 독 맛보기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독극물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목숨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독극물 훈련과 함께 호신술 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6월부터였습니다. 교관은 강철순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대철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우리에게 칼을 쥐어줬습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사람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때 너희는 몸으로 막아야 한다. 칼을 몸으로, 총알을 몸으로. 말이 안 됩니다. 총알을 몸으로 막는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훈련하면 가능하다. 최소한 급소는 피할 수 있다. 심장이 아닌 어깨에 맞는다. 머리가 아닌 팔에 맞는다. 그것만으로도 여사님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반복 훈련을 받았습니다. 칼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몸을 틀어 급소를 피하는 훈련. 총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몸을 던지는 훈련. 폭발물이 터지면 여사님을 덮어서 보호하는 훈련. 모두 우리 목숨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칼에 베었습니다. 왼쪽 팔뚝이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의무실에서 열바늘을 꿰맸습니다. 마취도 없이 바늘로 꿰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약하다고 벌을 받습니다. 체형 관리도 엄격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체중을 쟀습니다. 정확히 163cm, 52kg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500g만 늘어도 그 주에는 밥을 절반만 받았습니다. 1kg 늘어나면 3일 굶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줄어도 안 되었습니다. 영양제를 먹여서 체중을 유지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체형을 정확히 맞춰야 할까요? 2012년 12월 훈련 9개월째 되던 날 알게 되었습니다. 강 교관이 우리 18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23명에서 5명이 더 탈락했습니다. 너희는 여사님의 대역이다. 공식 행사나 외부 이동 시 너희 중 한 명이 먼저 차량에 탑승한다. 암살 시도가 있다면 너희가 대신 죽는다. 암살자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다. 죽인 사람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키, 같은 몸무게, 같은 외모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리설주의 대역이었습니다. 그녀를 닮아야 했고, 그녀처럼 걸어야 했고, 그녀처럼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실 분의 체형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총알바디였던 것입니다. 2013년 훈련 2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18명은 15명이 되었습니다. 3명이 더 탈락했습니다. 1명은 훈련 중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명은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명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면도날로 손목을 그었습니다. 발견되어 살았지만 그날로 끌려갔습니다. 2013년 하반기 마지막 6개월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충성심 테스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1명씩 불려나갔습니다. 신문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탁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보이성 남자 1명. 질문한다. 만약 여사님과 내 가족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가족이라고 대답하면 충성심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사님이라고 대답하면 인간성이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사님입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위성 남자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함흥에서 온 경애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솔직했습니다. 가족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인데. 다음 날 경애는 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때 그녀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밤마다 사상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주체사상, 수령 절대 복종,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그리고 반복적으로 세뇌당했습니다. 너희 목숨은 너희 것이 아니다. 당의 것이고 수령님의 것이고 여사님의 것이다. 언제든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7살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니까요. 경애처럼 2014년 3월 훈련 시작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5명은 10명이 되었습니다. 5명이 더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체력 부족, 정신력 부족, 충성심 의심, 그리고 단 한 명은 이유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4년 2월 어느 날 강 교관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평가가 있다. 최종 평가에서 5명이 선발된다. 선발된 자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는다. 선발되지 못한 자는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2년 동안 온갖 비밀을 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까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의 운명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체력 훈련, 호신술, 예절 교육, 언어 훈련, 말투 하나하나까지 교정받았습니다. 평양 사투리를 쓰면 안 되었습니다. 표준어를 써야 했습니다.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 앉는 자세까지 모두 똑같아야 했습니다. 2014년 3월 7일 최종 평가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우리는 2호 건물 대강당으로 모였습니다. 강 교관 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3명, 그리고 1명의 여자. 그 여자는 베일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사님께서 직접 오셨다. 여사님 앞에서 너희는 평가받는다. 실수하지 마라. 여사님이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모실 분을 보는 것입니까? 베일을 쓴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베일을 벗었습니다. 리설주였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북한 제1의 여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실물은 TV보다 작았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들 내 체형과 비슷하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5명만 필요합니다. 평가를 시작하세요.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걷기, 서기, 인사하기, 차 타고 내리기. 모든 동작이 그녀와 똑같아야 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가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리설주는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3시간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리설주는 양복 입은 남자들과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섰습니다. 3명을 선발합니다. 박미선, 최순희, 김현주. 축하합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살았습니다. 2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구나. 리설주가 우리 3명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나의 그림자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먼저 간다. 내가 먹는 것을 너희가 먼저 먹는다. 내가 위험하면 너희가 대신 죽는다. 너희 목숨은 이제 나의 것이다.
이해했느냐? 예, 여사님. 우리 셋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기 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고로 선발되지 못한 7명은 내일 평양으로 돌아간다. 가족에게 돌아가니 기뻐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7명은 정말 버스에 태워져 어디론가 갔습니다. 평양으로 간 것인지 다른 곳으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 선발 때 리설주의 눈빛. TV에서 보는 그녀는 항상 밝고 우아했습니다. 김정은 옆에서 미소 짓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2014년 3월 10일, 우리 3명은 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창광거리 특별관저였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 단지 50층짜리 건물의 최상층.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이 부셨습니다. 황금빛 현관 손잡이,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거실은 10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 선반에는 명품 장식품들. 화장실 변기는 금도금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북한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이중 잠금 장치였습니다. 현관에는 보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감옥이었습니다. 황금 감옥. 첫날 밤 저는 복도를 걷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리설주의 침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게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은 전화하지 마. 그녀는 누구에게 빌고 있었을까요?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애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복도 순찰 중이었습니다. 리설주의 침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장군님.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김정은의 전화였던 것입니다. 새벽 4시에. 그리고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황금 감옥의 주인도 사실은 죄수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이 감옥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을. 창광거리 관저에서의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와 순이, 현주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여사님의 침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든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침대는 편했습니다. 2년간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자다가 스프링 침대를 처음 써봤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불안함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여사님의 침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섭씨 20도, 습도 50%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조절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여사님의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요리사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요리사였습니다.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한식을 각각 담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프랑스식 크로아상과 과일이었습니다. 크로아상은 전날 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망고는 태국산, 포도는 칠레산이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독극물 검사였습니다. 모든 음식을 제가 먼저 맛봐야 했습니다. 크로아상 한 입, 망고 한 조각, 포도 한 알. 그리고 15분을 기다렸습니다.
제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복통, 두통. 어떤 증상이든 나타나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 5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음식 독극물 검사를 하는 이유.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설주를 암살하려는 세력이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방 요리사일 수도 있고 보위원일 수도 있고 심지어 김정은 주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권력층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형제도 친구도 동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 칼을 꽂을 수 있으니까요. 15분이 지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음식을 여사님께 올렸습니다. 리설주는 보통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부터 깨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날 밤 김정은과 통화한 다음 날이면 특히 그랬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여사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두고 가. 나중에 먹을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TV에서 듣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8시, 여사님의 화장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왔습니다. 1시간 동안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아이섀도우, 립스틱. 모두 해외 명품이었습니다. 샤넬, 디올, 입생로랑. 북한 일반 주민들은 이런 브랜드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면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드레스룸은 100평이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옷장이었습니다. 드레스, 정장, 원피스, 블라우스. 수백 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프라다, 구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가격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드레스 한 벌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의 100배였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기 전에 제가 먼저 입어봐야 했습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옷에 독극물이나 위험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간의 독극물 내성 훈련이 여기서 쓰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피부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서야 여사님이 입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4년 7월쯤이었을 겁니다. 제 체중이 53kg이 나왔습니다. 1kg 증가였습니다. 보위원이 즉시 보고했습니다. 리설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선, 체중이 늘었다고. 죄송합니다, 여사님. 내 대역이 체중 관리도 못하냐. 3일 굶어. 물만 마셔. 예, 여사님. 3일을 굶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리설주에게는 3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10살, 8살, 6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자녀 이름은 극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큰아이, 둘째,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교사들이 왔습니다. 영어 교사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중국어 교사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피아노 교사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모두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특별히 초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가 영어 수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인 교사가 아이들에게 디즈니 만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악의 제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자녀들이 미국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잣대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반미 교육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 문화를 즐기게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으로 옥수수죽을 먹는데 여기서는 프랑스 빵과 태국 망고를 먹었습니다. 2014년 10월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리설주의 둘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일본제였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리설주가 화를 냈습니다. 이것 봐라. 조심성이 없어.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선, 저것 좀 주워. 예, 여사님. 저는 장난감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손으로 주우면 안 돼. 입으로 물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물라고요. 못 들었어? 입으로 물어서 가져와. 개처럼.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어가서 입으로 장난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리설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재미있어 했습니다. 리설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다음부터도 그렇게 해.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2년간 지옥 훈련을 견디고 독극물을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개 취급을 받는 것입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침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불이 꺼지는데 그날은 11시가 넘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쌤, 제발, 제발 한 번만. 쌤이라고요?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리설주가 욕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뭔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리설주는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쌤의 이야기에 울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쌍문동의 평범한 가족 이야기.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남한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리설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들어와.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설주는 태블릿을 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응답하라 1988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본 것 말하면 죽는다. 알지? 예, 여사님.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거짓말. 다 봤잖아. 너도 보고 싶지? 저는 보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 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예, 보고 싶습니다. 리설주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도구야. 도구는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30분 동안. 리설주가 드라마를 다 볼 때까지.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가족의 우정에, 사랑에 울었습니다. 그녀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울었습니다. 이것이 비밀 6이었습니다. 리설주의 남한 드라마 시청.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것을. 남한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몰래 보며 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7번째도 또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미국인 영어 교사, 디즈니 만화 수업. 리설주와 김정은은 자녀들에게 서구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반미 교육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 문화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었나? 남조선이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도 거짓인가? 2년간의 훈련 중에 받은 사상 교육도 거짓인가? 의심이 싹 텄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2015년이 지나고 2016년, 2017년이 지났습니다. 3년간 저는 리설주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평양 시내 행사, 공장 방문, 예술 공연 관람. 항상 제가 먼저 차에 탔습니다. 암살 시도가 있다면 제가 먼저 맞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중국 베이징 경제포럼에 리설주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동행했습니다. 대역으로서 먼저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차량이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길가에 거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아사자들과 달랐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보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와줘? 왜? 당의 은혜를 몰라서 굶는 거지.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이라고요? 굶주리는 것이 자업자득입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수백만 아사자들도 자업자득입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베이징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리설주의 대기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잡지가 있었습니다. 보그 코리아였습니다. 한국 패션 잡지였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잡지 속 한국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패션, 아름다운 모델들, 최신 기술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 통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인당 GDP 32,000달러. 32,000달러라고요? 북한은 겨우 1,000달러입니다. 32배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남조선이 가난하고 우리가 더 잘 산다는 것이었는데. 뭐 하는 거야? 리설주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잡지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들켰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리설주는 잡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것 보면 안 돼. 독이야. 정신이 오염돼. 독이라고요? 진실이 독입니까?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하 격리실에 일주일 구금되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물 한 컵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회초리 20대를 맞았습니다. 등과 종아리에 맞았습니다. 피부가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평양 창덕여자중학교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까? 일주일 후 풀려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등에는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2년간의 훈련 동안, 4년간의 몸종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 분노.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제 잘못이 뭡니까? 그냥 태어난 곳이 북한이라는 것? 그게 제 죄입니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겠다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가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전임 몸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그녀도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미선아, 전임 몸종들 말이야. 30살 되면 다 소각 처리된대.
소각철이라고요? 비밀을 너무 많이 아니까. 살려둘 수 없대. 그래서 30살 생일날 사라진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그게 끝이래. 이것이 비밀 8비였습니다. 전임 몸종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30살이 되면 소각철이 됩니다. 제가 2012년에 14살이었으니 지금 2018년에는 20살입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10년 후면 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탈출하든 10년 후 죽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리설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지, 어느 나라로 가는지, 경비는 얼마나 삼엄한지, 그리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도 대역으로 동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보다는 경비가 느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든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 동안 조금씩 달러를 훔쳤습니다. 리설주의 지갑에서 10달러, 20달러씩 총 200달러를 모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택시 타고 대사관까지 가는 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11일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2012년 3월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제가 탈출하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수용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저도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2019년 4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하데이 호텔 7층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리설주는 10층이었습니다. 보위원들은 8층과 9층에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단 한 번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을.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저녁 9시 30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보위원 2명이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문 앞에, 한 명은 창문 옆에.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졸립니다. 10시가 넘어가자 문 앞 보위원이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문 옆 보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에 숨겨뒀던 200달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발은 벗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2 보위원 모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8층 보위원들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14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콘크리트에 닿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층, 5층, 4층.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7층. 박미선이 없다. 들켰습니다.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3층, 2층, 1층.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거리였습니다. 4월 중순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맨발로 거리를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뛰었습니다. 호텔에서 멀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보위원이 소리쳤습니다. 박미선, 멈춰.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위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그들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맨발에 땀 흘리며 뛰는 동양 여자. 누가 봐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보위원들이 따라잡았습니다. 5명이 저를 포위했습니다. 앞에 2명, 뒤에 2명, 옆에 1명.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미선아, 같이 가자.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하자. 가운데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저는 2년간 배운 호신술을 떠올렸습니다. 5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왼쪽 보위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2년간 매일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틈에 앞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키가 컸습니다.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저는 낮게 숙여서 그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훈련 때 배운 동작이었습니다. 적이 크면 낮게, 적이 작으면 높게. 4명의 보위원이 다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스톱, 스톱. 러시아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위원들이 멈췄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 경찰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헬프, 헬프미. 제가 아는 영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제 상태를 봤습니다. 맨발, 피 흘리는 발바닥, 땀 흘리는 얼굴. 그리고 저를 쫓는 5명의 남자들. 무슨 일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너 코리안? 경찰이 물었습니다. 예스. 노스 코리아. 헬프미. 노스 코리아. 넌 디펙터. 디펙터. 탈북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보위원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스톱. 너희들 스톱. 보위원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을 공격하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저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 살았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통역사가 왔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당신 누구? 왜 도망쳤어?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통역사는 경찰에게 러시아어로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 관계였습니다. 탈북자를 받으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울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단 유치장에 있어. 내일 결정해. 그날 밤 저는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북한 보위원들로부터는 안전했으니까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금지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만약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통역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한국 대사관이라고요? 저를 도우러 왔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박미선 씨,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요? 정말입니까? 꿈이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직항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중국, 북한의 가장 큰 우방국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중국 대사관에서 보호해 줄 겁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탈북자를 잡아서 송환합니다. 북한으로 보내면 죽습니다. 4월 14일 중국 엠벤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 도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엠벤 공항에서 그는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지 브로커가 도와줄 겁니다. 그를 믿으세요. 브로커라고요? 누구입니까? 대사관 직원이 떠나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만수라고 했습니다. 나 따라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이만수는 친절했습니다. 첫날은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줬습니다. 호텔 방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선 씨, 한국 대사관은 여기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불법 체류자예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 직원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당신 속은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기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일을 해야죠. 빚을 갚아야 해요. 일이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그날 밤 이만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3명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너 이제 우리 거야.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2년간 배운 호신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3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옷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이제 알았죠? 여기서는 내 말을 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어제보다 더 아플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살리고 말고. 하지만 먼저 빚을 갚아야죠. 당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중국 농촌에 노총각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당신을 팔 거예요. 3만 위안이면 되겠죠?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500만 원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저는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물 한 컵만 주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생리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없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스꺼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결과였습니다. 임신했어요. 이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더 좋네. 임신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더 비싸게라고요? 임신한 여자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요? 애 낳으면 노동력이 하나 더 생기잖아.
중국 농촌에서는 그게 중요해.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구토가 나왔습니다. 입덧 때문이기도 했지만 역겨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5월 초 저는 중국 농촌으로 팔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지린성 어느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45살 노총각이 저를 샀다고 했습니다. 3만 위안. 500만 원에 제 인생이 팔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기회가 왔습니다. 차가 주유소에 멈췄습니다. 이만수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운전사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야,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유소를 벗어나 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월 초 논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개들이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이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잡아. 저 여자 잡아. 논을 빠져나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공안들이 저를 봤습니다. 진흙투성이에 숨이 찬 여자.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들. 너 누구야?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인신매매당했습니다. 공안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탈북자라고요?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정책입니다. 구치소 가자. 구치소라고요? 거기 가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공안차에 태워졌습니다.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합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가치. 정보. 다음 날 조사관이 왔습니다. 내일 북한으로 보낼 거야.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무슨? 저는 리설주 여사의 몸종이었습니다. 7년간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리설주라고요? 김정은의 아내라고요? 무슨 비밀? 리설주의 스위스 계좌가 7개 있습니다. 총액은 약 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명품 밀수 경로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아홉이었습니다. 리설주의 비자금과 밀수 경로. 저는 7년간 그녀 곁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비밀회의, 전화통화, 서류들. 조각을 맞추면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조사관은 위로 보고했습니다. 베이징 본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계좌번호, 밀수 경로, 해외 부동산 주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너를 한국으로 보내줄게. 대신 이 정보를 다시는 공개하지 마. 알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2019년 6월 2일 베이징 한국대사관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배는 이미 2달.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사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을 원하십니까? 수술을 원하십니까? 의사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베이징 한국대사관 의무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제 뱃속의 작은 생명. 임신 2개월.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 아직 사람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제공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창밖으로 베이징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는 폭력의 산물입니다. 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엠벤에서 당한 그날 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할 만큼 큰 죄가 있습니까? 저는 리설주 곁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얼마나 함부로 취급되는지 봤습니다. 독극물 훈련 중 죽은 김영희. 충성심 테스트 후 사라진 경애. 30살이 되면 소각 처리되는 전임 몸종들. 생명이 물건처럼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생명입니다. 죄 없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이 아이는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낳을게요. 확실합니까? 예.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한국에 가면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 6월 15일 인천행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콜라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콜라였습니다. 달고 톡 쏘는 맛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구름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저를요? 탈북자를 환영한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격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리설주의 몸종이었다고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예. 7년간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리설주의 스위스 계좌 7개, 총 추정액 2억 달러, 명품 밀수 경로,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스위스 제네바의 별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밀수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주소를 적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첩보기관도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녀 곁에 있었군요. 예.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착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인입니다. 7월 초 경기도 안성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배는 이미 5달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는 다른 탈북민들도 많았습니다. 20명쯤 되었습니다.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18살부터 60살까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수군거렸습니다. 임신한 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임신했네. 중국에서 브로커한테 당한 거겠지. 불쌍하게. 애 아빠는 누구래?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동정과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배운 것은 많았습니다. 한국어 재학습이 첫 번째였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동무는 친구, 가두는 거리, 오빠는 오빠.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법, 키보드 타이핑하는 법.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리설주의 관저에서 태블릿을 봤지만 직접 만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쥐어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반응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기술이구나. 9월 말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임신 8달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였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가진 제 공간이었습니다. 9월 23일 저녁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분만실로 가시죠. 분만실에 누웠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 독극물 주사 맞을 때보다 아팠습니다. 회초리 맞을 때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낳는 고통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 동안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와! 2019년 9월 24일 새벽 6시 32분. 건강한 여자아이 2.5kg.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제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엄마가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하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자라면 됩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망. 희망이. 이 아이는 제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 찾은 빛입니다. 폭력의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비용은 걱정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하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이와 단둘이 시작하는 새 생활이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안아줬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우유를 먹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2023년. 어느덧 2024년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닙니다. 친구들과 놀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평범한 5살 아이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 투룸에서 삽니다. 월세 50만 원입니다. 작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합니다. 거실에는 희망이 장난감이 흩어져 있습니다. 부엌에는 오늘 먹을 반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력서를 100번 넣었습니다. 면접을 30번 봤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2020년 9월 제조업체 포장 작업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루 8시간 박스를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노동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노동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68만 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본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울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일하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희망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어? 한국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5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희망이가 충분히 자라면 18살쯤 되면 말해줄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독극물 훈련을 받는 꿈, 리설주에게 개 흉내를 하는 꿈,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를 맨발로 뛰는 꿈, 중국 엠벤의 그날 밤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희망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일어나. 유치원 가야 해.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납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희망이에게 옷을 입힙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출근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미선, 내가 말한 것들을 알고 있다. 조심해라. 발신자 표시 제한. 누가 보낸 걸까요? 북한일까요? 중국의 이만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를 찾고 있는 걸까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협박 문자를 받은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숨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탈북민들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희망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엄마가 아니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렵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면 보위성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친하게 대해줬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퇴근 후 커피 마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첫 친구가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 김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31살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 고향이 어디예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 탈북민이시구나. 힘들었겠어요. 그녀는 특별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친구잖아요. 친구라고요?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2살에 처음 생긴 친구였습니다. 수진 씨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탈출 과정, 중국에서의 악몽.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열었습니다. 수진 씨는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미선 씨,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살아남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밥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처음 본 영화는 겨울왕국이었습니다. 리설주의 자녀들이 보던 그 만화였습니다. 극장에서 봤습니다. 큰 화면으로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친구가 없어? 이제 있어. 수진 이모가 엄마 친구야. 나도 수진 이모 만나고 싶어. 다음에 만날 때 희망이를 데려갔습니다. 수진 씨는 희망이를 예뻐해줬습니다.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희망이는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친구구나. 이것이 인간관계구나. PTSD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지만 쉽지 않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희망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일어나. 그 목소리가 저를 일으킵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희망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합니다. 일하고 퇴근합니다. 희망이를 데려오고 저녁을 먹습니다. 목욕시키고 책을 읽어주고 재웁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이 평범함이 자유입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주말에 어디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 정치인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끔 불평합니다. 물가가 비싸다고, 집값이 미쳤다고, 헬조선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각자의 고통은 상대적이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북한에서는 불평하면 수용소에 갑니다. 물가가 비싸다고 말하면 반동분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온 가족이 처벌받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습니다. SNS에 정부 비판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시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와줍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적응했는지,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난달에 25살 여성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중국을 거쳐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제 과거가 보였습니다. 두려움, 불안, 혼란. 언니, 한국 와서 행복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냥 존재했어요. 숨 쉬고 먹고 자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살아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것이 진짜 삶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70대 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950년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피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민주화의 시대였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북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졌습니다. 1945년까지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한은 1인당 GDP 32,000달러입니다. 북한은 1,000달러입니다. 32배 차이입니다. 남한은 평균 수명 83세입니다. 북한은 72세입니다. 남한은 문맹률 0%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문맹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유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옳았습니다. 여러분이 지킨 가치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유롭게 학교 가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가족과 7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탈출한 후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희망이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직 북한에 갇혀 있는 2,500만 명의 동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달콤합니다. 저도 한때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독극물 훈련을 받을 때, 개 흉내를 할 때, 중국에서 폭행당할 때.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키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세요. 통일을 꿈꿉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다시 만날 날을 꿈꿉니다. 같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날을. 여러분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이 만든 나라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천국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꿈의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